창밖으로 싸락 눈이 흩날리던 그날, 우리 집 거실의 공기는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고요한 실내를 가르며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만 좀 하시죠, 아버지. 요즘 같은 세상에 노인이 뭘 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은 겉으로는 날 위하는 것 같지만 무거운 망치가 가슴을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내 자식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예전에 내 무릎에 앉아 웃던 그 아이의 눈에는 지금 짜증과 지친 기색만이 가득했죠. 치매 검사 받자니까요. 솔직히 가족들이 더 힘들어요. 본인은 모르시겠지만요. 치매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나를 조롱하는 듯 했어요. 내가 가끔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못하거나 요일을 헷갈리는 것이 전부인데 이젠 내 머릿속까지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이 막혀 그저 고개만 떨궜어요. 50년 넘게 일하며 굳어버린 손가락 마디가 무릎 위에서 가냘프게 떨렸습니다. 거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눈송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어요. 탁, 탁. 마치 내 남은 시간을 세는 시계 소리 같았죠. 그때 둘째 아들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을 보탰어요. 그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집 말인데요. 요양병원 입소하려면 돈 꽤 들어요. 그냥 집 팔고 정리하시는 게 낫죠. 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아내와 함께 벽지 한 장 한 장 손수 바르고 마당에 감나무도 고추 모종도 심었던 그 집이었어요. 이 집에는 내 인생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팔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큰아들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죠. 그 숨결에서 짜증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까지 챙기려니 많이 버겁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삶이 있잖아요. 그 말에는 아무런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현실만이 담겨 있었죠.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땐 그래도 날 사람처럼 대해줬는데 이젠 내가 짐짝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자식들 등에 업힌 무거운 짐, 쓸모 없어진 낡은 가구처럼. 그때 손녀가 휴대폰 불빛에 얼굴을 비추며 꿀꺽 침을 삼켰어요. 그 어린 얼굴에서도 나는 같은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 오기로 했어요. 제발 내 방 근처엔 오지 마세요. 냄새 난다고 애들이 싫어하니까요. 늙었다는 이유로,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부치들에게 거부당하고 있었어요. 내 손은 무릎 위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손등에 갈색 반점과 튀어나온 핏줄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 굶기진 않았잖냐. 하루 두 끼로 버텨도 너희 밥 그릇만은 항상 비우지 않았잖아. 내가 굶고 물 말아 먹으면서도 너희 입엔 따뜻한 밥 넣어주려고 진짜 죽기 살기로 뛰었어.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냐. 목구멍에서 짜는 듯한 내 말에 둘째가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귀를 파고들며 아팠습니다. 그게 언제 얘기예요, 아버지. 이젠 가족도 계산하면서 살아야죠. 그날 저녁 달빛이 희미하게 뜰을 비출 때 나는 집 뒤편 작은 창고를 열었어요. 철제 문이 삐걱거리며 옛 기억의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낡은 서랍 안에는 오래된 통장, 누렇게 변한 땅 문서,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있었죠. 손가락이 편지 위를 더듬으며 떨렸어요. 글자마다 아내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달빛 아래 서서 내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 하얗게 번졌습니다. 이젠 각자 살자. 너희는 너희 인생, 나는
남은 인생 내 뜻대로 살련다. 비 오는 날 공구함을 정리하다 낡은 전기 테스터를 손에 쥐었을 때 과거가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 그 도구를 쓰다듬으며 내 인생의 마지막 작업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전기 기술자 일을 그만두던 날, 30년 동안 함께했던 낡은 드라이버를 파우치에 넣으며 목이 메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쓰게 되네.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텅 빈 작업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손에 베인 기름때 냄새, 전선 피복에 그을린 냄새, 심지어 옷에 베인 땀 냄새조차 내 삶의 흔적처럼 느껴졌어요. 그 냄새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선 박수를 쳐주었고 후배들은 술잔을 높이 들며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들의 얼굴에 진심이 묻어났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니 말없이 반겨준 건 벽지에 번진 누런 곰팡이와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 숨어 내 퇴직을 축하하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며칠 전 둘째가 식탁에 전기세 고지서를 탁 내려놓으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전기세 너무 나와요. 보일러 줄이고 그냥 내복 입으세요. 온기마저 사치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혹시 목소리가 떨릴까봐, 혹시 눈물이 비칠까봐 입술만 깨물었죠. 가만히 있었던 건 사실 나도 똑같이 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 그분이 연로하셨을 때 나도 내 삶을 핑계로 외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며, 돈이 없다며,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며. 그땐 그게 당연한 변명으로 느껴졌는데 이젠 그 말들이 내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에 다짐했었죠. 난 너희들한테만큼은 절대 안 그러겠다. 하지만 세월은 냉정했고 결국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더군요. 내가 당했던 그 소외감을 이제는 내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어요. 운명의 아이러니가 가슴을 쓰라리게 했죠. 한 번은 손녀가 현관문 앞에서 친구들과 키득거리다가 나를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는 내 귀에 들리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랑 엘리베이터 같이 타지 마세요. 냄새 난다고 친구들이 싫어해요. 그 말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 애가 10살 때 감기 앓을 때 새벽에 병원으로 안고 뛰었던 게 엊그젠데 그 작은 손이 내 목을 감싸 안았던 것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내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게 불편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에서도 마스크를 썼어요. 가족들 앞에서도 사랑이던 존재가 이젠 불쾌한 냄새가 되어버린 거죠. 마스크 속에서 흘린 눈물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저 모른 척 했을 뿐. 작년 겨울 숨겨뒀던 퇴직금 일부를 꺼내 큰아들 가게 인테리어를 도왔어요. 그 돈은 내 여행 자금으로 모아둔 것이었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던 날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평생 갚겠다고 했어요.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집 명의를 우리 이름으로 바꾸자더군요.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큰아들은 말했죠. 아버지, 집 팔 생각 있으시면 저희랑 상의 먼저 해주세요. 그 집도 저희 권리 있어요. 내가 벽돌 하나하나 직접 쌓아 지은 집인데,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언제부터 저게 자기 것처럼 말하게 된 걸까요?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내 눈앞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었을 때 나는 봉투 하나를 만들어 마당 뒤편 매화나무 밑에 조심스레 묻었어요. 봉투 안엔 부동산 사본,
보험증서, 그리고 메모장에 적은 내 마지막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들아, 이건 아빠의 마지막 선택이다.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련다. 그 글자 위로 내 손이 떨렸어요. 이게 배신일까? 아니면 해방일까? 그 경계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손녀가 학교 가방을 메고 나가면서 무심코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번에 엄마가 제주에 땅 샀대요. 여긴 비워주시면 돼요. 우린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푸른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처럼 내 인생도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시간이 왔나 봅니다. 손등에 주름진 피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이젠 나 자신을 지키자. 창문 너머로 석양이 붉게 물들던 그날 오후 3시쯤 나는 서재 구석 낡은 캐비닛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는 손때 묻어 윤이 났고 종이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내 인생의 흔적들, 주소, 전화번호, 복잡한 회로 설계도, 그리고 내가 살려낸 사람들의 이름까지. 자식들은 알면서도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아버지,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같은 말은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늙은이 하나쯤으로 봤던 거죠. 주름진 얼굴 뒤에 어떤 인생이 있었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수첩의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어요. 1998년 지하철 통신실 화재 사고.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사실 나는 30년 넘게 국가 전력망 설계에 참여했던 기술자였습니다. 이 나라의 대형 시설물 대부분에 내 손이 닿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서울대형 병원 전기 시스템, 고속도로 터널, 지하철 통신실. 비상 상황마다 내가 불려갔고 사람 목숨이 전기 한 줄에 달렸던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겪었죠. 수첩 사이에 끼워진 낡은 신문 스크랩에는 전기 박사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대기업 컨설팅도 했으며 정부 포상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찍힌 사진 속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런 나를 이젠 치매라며 눈빛 피하는 자식들. 가슴이 시큰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5시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밖으로는 퇴근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며칠 전 큰아들이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물었죠. 아버지, 누굴 자꾸 만나세요? 현관 CCTV에 낯선 사람 찍혔어요. 그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일부러 부른 후배였으니까요. 지금은 대기업 스마트시티 본부장이 된 녀석이죠. 내가 가르쳐서 키운 사람. 마당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형님, 진짜 이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 이젠 내가 나를 지킬 때니까. 내 대답은 담담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터널 안전선 단락 사고. 형님 없었으면 20명 넘게 못 나왔을 겁니다. 그 영상 아직도 안전교육 교재했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화상 자국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어요. 기억 속의 그날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연기 속에서 숨이 막혀오는 느낌, 타는 전선의 매캐한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까지. 하지만 내 자식들에겐 그저 연금 타는 노인일 뿐이었죠. 내 인생의 가치는 오직 은행 통장 숫자에만 있는 듯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자 집안 곳곳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집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뒀어요. 배선용 커버 안쪽, 장롱 위 조명 틈, 벽시계 내부. 아들들도 모르는 위치였죠. 내가 전기 기술자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어요. 영상 속엔 아버님, 집은 어차피 우리 애들 거잖아요. 그냥 좀 조용히 계세요. 부엌에서 비웃던 며느리 얼굴도 있고 보험 서류를 들이밀며 사인 좀 하세요. 복잡하게 굴지 마시고요. 짜증내던 둘째의 목소리도 선명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쿵쿵 울렸습니다. 아이패드 화면을 넘기자 며칠 전에 영상이 나왔어요. 거실에서 둘째와 큰아들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그들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야, 보험 변경은 언제쯤 가능하대? 둘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몰라. 아버지 그날 병원 갔다 왔다더니 멍해 보여서 지금 슬슬 얘기 꺼내보려 해. 큰아들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됐다. 이번에 못 넘기면 그냥 강제 입원시켜버려. 그걸 듣고도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이젠 후회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일주일 전 USB에 모든 자료를 담아 오래 알고 지낸 법률사무소 형님께 전했어요. 그의 사무실은 나무 향기가 가득했고 오래된 법전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죠. 혹시라도 이거 필요할 날이 올 수 있어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당신 아직도 그렇게 철저하구만. 그는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젠 나도 사람한테 상처 안 받을 방어선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작은 서랍엔 봉투 하나를 넣어뒀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로 표면에 적었어요. 혹시 내가 사라져도 이걸 볼 사람이 생길 테니까. 편지를 쓰며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계속 자문했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썼어요. 내가 지은 이 집은 내 삶의 시간이고 내 손의 흔적이다. 어떤 이유로도 누구도 강제로 뺏을 권리는 없다. 나는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엔 낙엽이 쌓여 있었고 부엌엔 미세하게 김이 피어올랐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가을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풍경이 낯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순간조차도 이젠 내가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철저히,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내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바람 소리마저 멎은 고요한 아침, 제주도 작은 마을 끝자락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새롭게 시작한 내 인생을 음미하던 그때 마당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익숙한 발소리, 거친 숨소리, 도망칠 곳 없는 죄인의 발자국처럼 모래밭을 밟는 소리가 들렸죠. 마당 자갈기를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내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놓인 바람개비가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고 대문에 걸어둔 풍경이 희미하게 울렸어요. 큰아들이 거칠게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숨을 몰아쉬며 내 얼굴을 노려봤죠. 아버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말도 없이 집 팔고 도망치듯 제주로 내려오시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건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전자물이 뽀글거리며 끓고 있었고 창가 쪽 수저통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릴 뿐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곧이어 작은 아들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눈을 내리깔았어요. 진명이를 아버지 이름으로 놔둔 게 그게 실수였네요. 요양병원 입원도 사실 아버지 편하게 하려던 거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내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릴 정도로 고요했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편하게. 그럼 내 인감도장 들고 보험 수령 계좌를 며느리 명의로 바꾼 것도 날 위한 거였겠네. 그 말에 두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가 낚시에 걸린 듯 했습니다. 입을 달싹거렸지만 더 이상의 변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문이 또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은 권위가 느껴졌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두 아들을 향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보호팀 김영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고령자 재산 강탈 의혹 관련 증거 녹취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어요. 곧이어 경찰 2명도 뒤따라 들어왔죠. 제복을 입은 그들의 발걸음이 마룻 바닥을 울렸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돼 현장 확인 중입니다. 그 순간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마치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큰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버지, 설마 진짜 고소하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나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어요. 사람으로 대해줬을 땐 짐짝 취급하더니 이젠 법으로 얘기해줘야지.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어요. 그 어떤 분노나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다시 불어와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날부터 사건은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보험 사기 미수로 입건, 큰아들은 명의도용과 강요죄로 조사받게 됐어요. 두 사람이 다니던 회사에도 통보가 들어가 인사팀에서 짐을 싸라는 말이 먼저 나왔답니다. 그들이 쌓아온 허상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지역 커뮤니티엔 이런 글도 올라왔죠. 전기기술자 모 전무님 댁 아들들 재산 문제로 고소당했다던데. 이름은 가려졌지만 동네에선 다 알더군요. 소문은 바람보다 더 빠르게 퍼졌고 그들은 이웃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 차가워진 날, 다시 문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였습니다. 마치 죄인이 법정에 들어서듯 조용했어요. 두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큰아들은 수염도 못 깎은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고급 양복은 온데간데 없고 구겨진 티셔츠에 구멍나 청바지 차림이었죠. 작은 아들은 구겨진 셔츠에 먼지 묻은 신발을 질질 끌며 말이 찾아온 거지. 거의 끌려오듯 문턱을 넘었어요. 그들의 발걸음에는 이전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비틀거림만 남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더니 말없이 손부터 바닥에 짚었어요. 그 손등엔 굳은 살이 아니라 책임 없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만 남아 있었죠.
제주의 붉은 흙이 그들의 손바닥에 묻어났어요. 나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내 어깨 위에서 뛰놀던 그 손들, 내 등을 타고 아빠, 높이 높이 라고 외치던 그 입술들. 지금은 땅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렸지만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큰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엄마 돌아가신 뒤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억누르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바라보며 울먹이며 말했죠.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무너져 보니 그제야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의 눈에서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잠시 되살아난 듯 했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갈매기가 날아가며 울었고 바람에 나무잎이 사각거렸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인 내 손이 그들의 어깨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아내가 있던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이듯 말했죠. 여보,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뉘우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잖아. 지금 이 녀석들, 늦었지만 울고 있다는 건 그래도 아직 사람이란 증거겠지. 내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하늘로 흩어졌어요. 그들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무릎을 다쳤을 때처럼 아이들처럼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나는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내린 용서는 그들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마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밀려왔다 물러가고 또 밀려왔다 물러가고 그 끝없는 순환 속에서도 바다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상처받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도 여전히 나 자신으로 있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침 햇살이 다르게 느껴졌고 새들의 지저귐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서울의 그 집은 더 이상 내 거처가 아니었고 제주 작은 바닷가 마을, 이 조용한 집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내 편이 되어 주었죠. 해가 뜨면 마당 가득 햇살이 깔리고 오래된 감나무 그림자가 담벼락에 들이웁니다. 작은 부엌에서는 물 주전자가 보글거리며 물을 끓였어요. 그 소리가 마치 오랜 친구의 속삭임처럼 아침을 열어줍니다. 주전자 뚜껑에서 나오는 김처럼 내 마음도 이제는 천천히 풀리고 있었어요. 시간의 흐름이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 내음이 가득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와요. 그 냄새에 눈을 감으면 삶의 모든 시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쓰라린 기억으로, 때로는 달콤한 추억으로. 하루는 옆집에 사는 노인네가 슬리퍼 질질 끌고 마시를 왔어요. 허리가 구부정한 그 노인의 눈가엔 웃음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에 지친 두 노인이 마주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나눴죠. 오미자차를 따라주며 라디오를 틀었더니 낡은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가사는 엉망, 박자도 틀렸지만 우린 마주 앉아 깔깔거리며 따라 불렀습니다. 이 노래 알아? 우리 젊을 때 유행했지. 그가 물었어요. 그럼 첫 번에 내가 아내 만났을 때 배경음악이었지. 내가 대답했죠. 정말 오랜만에 속에서부터 따뜻한 웃음이 올라왔어요. 웃고 나니
그제서야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나온 모든 아팠던 시간들이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면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혼자 앉아 때로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보, 난 이제야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바람이 불어오면 그녀의 대답이 들리는 듯 했어요. 며칠 전 서울에서 손녀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분홍색 편지지에 어눌한 글씨로 꾹꾹 눌러 쓴 글귀 하나. 할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냄새 난다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생각할수록 부끄러워요. 나는 그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잡고 한참을 눈을 감았어요. 바닷바람 사이로 그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편지 끝에는 손녀가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과 그 앞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 그림 밑에는 할아버지, 다음 방학에 꼭 갈게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며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아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엔 큰아들이 내려왔어요. 예고 없이 그냥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멍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아버지. 그때 아버지 등을 타고 시장 가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아빠 말 달리자 하면 아버지가 뛰어주셨죠.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그 등에 저희가 짐이었을 줄은 더더욱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바다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우리 얼굴을 물들였죠.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말했어요. 누구든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다. 다만 늦지 않았으면 좋지.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그 손길에 세월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새 출발하려고 해요. 작은 가게 하나 차렸습니다. 전기 설비 수리하는 일이에요. 아버지, 기술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어서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내 인생의 흔적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 옛 앨범을 꺼냅니다. 작은 사진 속 아내의 웃는 얼굴과 아기였던 손녀의 모습.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학교에 입학하던 날, 첫 자전거를 타던 날.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이었어요. 그 웃음들을 보며 나는 속삭이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단단했더라면 이 가족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젠 알죠. 사람은 누구나 늦게 배우고 그 배운 만큼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요. 마음의 문을 열면 언제든 햇살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은 지혜였습니다. 어제는 마을 노인회관에서 전기 수리를 도왔어요. 내 손이 여전히 유용하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할머니들이 내민 따뜻한 차 한 잔에 삶의 가치를 새삼 느꼈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만큼 인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나는 낡은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아팠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어요. 나는 이제야 내 삶을 살아간다. 누구의 기대도 누군가의 잣대도 아닌 내가 나로서 웃을 수 있는 하루.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푸른 빛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늘도 햇살을 맞으며 바다를 향해 걸어갑니다. 모래사장을 밟는 발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바닷물이 발가락을 간지럽혔고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부는 바람 속에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디선가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바다는 평온했고 하늘은 무한히 넓었습니다. 이제 내 앞에 펼쳐진 남은 인생도 그 하늘처럼 우리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상처와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우리 모두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며 우리의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매일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